17장. 다음날 아침 11시, 브론스키는 어머니를 마중하기 위해 페테르부르크행 열차가 들어오는 기차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커다란 계단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은 똑같이 그 기차로 올 누이를 기다리고 있던 오블론스키였습니다. 아, 백장님, 오블론스키가 외쳤습니다. 누구를 마중 나오셨습니까? 어머니를 뵙기로 했습니다. 오블론스키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렇듯 브론스키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오블론스키와 악수를 나누고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오시거든요. 어제 새벽 2시까지 자네를 찾았다네. 슈체르바츠킨의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나? 집으로 갔습니다. 브론스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제 슈체르바츠킨의 집을 나온 뒤에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다른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더군요. 당당한 준마는 징표로 알 수 있고 사랑에 빠진 청년은 그 눈빛으로 알 수 있나니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예전에 레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시 구절을 읊었습니다. 브론스키는 부정하지 않겠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자네는 누구를 마중 나왔나? 그가 물었습니다. 나. 아주 예쁜 여인을 마중 나왔지, 오블론스키가 말했습니다. 설마요. 부끄러운 줄 알라. 나쁜 생각을 하는 자요. 바로 내 누이 안나일세. 아. 카레니나 부인 말이군요. 브론스키가 말했습니다. 자네도 그녀를 알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면 아닐지도. 사실 확실치 않군요. 브론스키는 카레니나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는 딱딱하고 지루한 어떤 이미지를 막연하게 떠올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유명한 매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분명히 알 텐데.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이니까. 명성과 인상은 알고 있습니다. 영리하고 학식이 깊고 또 다소 종교적인 분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건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브론스키가 영어로 덧붙였습니다. 그래, 아주 비범한 인물이지. 다소 보수적이긴 하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논평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잘된 일이군요. 브론스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자네 왔군. 그는 문가에 서 있는 어머니의 키 큰 늙은 하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오블론스키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적인 호감 외에도 브론스키는 최근 그에게 특별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블론스키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키티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때요? 이번 일요일에 그 여가수를 위해 만찬을 열까요? 브론스키가 오블론스키의 팔짱을 끼며 미소 짓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지금 참가비를 걷고 있네. 아, 참, 내 친구 레빈과는 인사했나?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분은 좀 일찍 자리를 뜨시더군요. 정말 일품인 친구야. 오블론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브론스키가 농담조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예외로 하고 말이죠. 모스크바 사람들은 뭐랄까? 좀 타협할 줄 모르는 구석이 있어요. 다들 방어적이고 화를 잘 내고 마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느끼게 하려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맞아. 정말 그렇다니까.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유쾌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기차가 곧 들어오나요? 브론스키가 역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신호가 왔습니다. 역무원이 대답했습니다. 기차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후는 역의 분주함으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짐꾼들이 서두르고 경찰과 승무원들이 움직였으며 마중 나온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설이 낀 안개 너머로 짧은 양털 외투를 입고 부드러운 펠트 장화를 신은 일꾼들이 굽어지는 선로 위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먼 선로 위에서 보일러가 뿜어내는 쉬쉬 소리와 묵직한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레빈의 키티에 대한 청혼 의사를 브론스키에게 말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레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그 친구는 아주 예민하고 가끔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평소엔 정말 괜찮은 친구야. 성품이 참되고 정직하며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졌지. 하지만 어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전날 친구 레빈에게 느꼈던 진심 어린 동정심을 까맣게 잊은 채 이제는 브론스키에게 같은 동정심을 느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제는 그가 아주 행복하거나 아주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 브론스키는 멈춰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째서요? 그가 어제 자네 처제에게 청혼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말했습니다. 어제 왠지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 그가 일찍 자리를 뜨고 기분도 안 좋아 보였다면 틀림없어. 그는 오랫동안 사랑해왔고 난 그 친구가 참 안 됐어. 그랬군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그녀라면 더 나은 상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브론스키는 가슴을 펴고 다시 걸으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내가 그분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요. 네, 정말 끔찍한 상황이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클라라 같은 여자들을 상대하는 걸 선호하죠. 그런 여자들과 잘 안 되면 단지 돈이 부족하다는 뜻일 뿐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요. 아, 기차가 들어오는군요. 멀리서 이미 기관차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플랫폼이 진동하기 시작했고 추위 때문에 공중에 낮게 깔린 증기를 뿜어내며 기관차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중간 바퀴의 레버가 리드미컬하게 위아래로 움직였고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기관사의 구부정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탄수차 뒤로는 플랫폼을 점점 더 천천히 흔들며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수화물 칸이 따라왔습니다. 마침내 객차들이 멈춰서기 전까지 앞뒤로 흔들리며 들어왔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은 차장이 휘파람을 불며 뛰어내렸고 그 뒤를 이어 성급한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꼿꼿이 세우고 주위를 엄격하게 살피는 근위대 장교, 가방을 들고 즐겁게 웃는 날랜 작은 상인, 어깨에 자루를 맨 농부 등이 보였습니다. 오블론스키 옆에 서 있던 브론스키는 어머니는 까맣게 잊은 채 객차와 승객들을 살폈습니다. 방금 PT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그를 자극했고 즐겁게 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폈고 눈은 번뜩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자라고 느꼈습니다. 브론스카야 백작부인께서는 저 칸에 계십니다. 멋진 차장이 브론스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장의 말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어머니와 곧 마주하게 될 상황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았고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의 관념과 그가 받은 교육에 따라 그는 어머니를 지극히 정중하고 순종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더 순종적이고 정중할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 줄어만 갔습니다.